네, 대통령실이 상속세, 종부세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계획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먼저 대통령실의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현실에 맞게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집이 커지면 옷을 뭐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버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부세는 노무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 징별적 성격이 워낙 컸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장의 원리로서 잡아야 되는데 수요를 과하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는 뭐냐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집을 산 사람 그리고 월세나 세입자 전세 모든 분들한테 다 이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시장적인 법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매 선거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성 있게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세 또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제 한도가 28년째 1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지난해 아파트 값이 11억 9천만 원, 12억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부자를 위한 어떤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그런 사람들도 낼 수밖에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도 늘리고 세율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과표 구간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부분까지 본다면 세율이 OECD 평균 2배고 최고 세율이 50%인데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또 할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이제 가업을 상속하다 보면 기업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화, 환경 그런 걸 감안해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김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민주당에서도 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해야 된다,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언급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실 계획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입장 좀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일단은 7월 달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 건전성 확보 이 부분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정 갈등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국민의 세금이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원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감세 정책이 과연 이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 건전성 확보와 배치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금 깎아주면 어디서 세금을 더 얻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위 부자 감세에 대한 국민 여론,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또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게 종부세하고 상속세는 좀 다릅니다. 상속세는 국민 모두가 다 대상되잖아요. 누군가는 결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국민의 2, 3%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거 부자 감세 아니야?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상속세라도 지금 은근슬쩍 끼어서 넘어가는데 법인 상속세와 개인 상속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개인 상속세 같은 경우에 지금 면세 기준이 지금 5억까지 돼 있는데 이게 현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에 종부세 기준이 집값이 워낙 올라가서 종부세 기준이 이제 현실에 안 맞으니까 상향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법인 상속세와 개인 상속세 간에 또 여론이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도 지금의 어떤 부동산의 흐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동산은 양극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춰서
종부세나 상속세를 다시 좀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즉 세원 확보 이 문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 감세에 대한 이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소위 세법을 리모델링 할 건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경기에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법 리모델링 이 부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당장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내일 이제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거든요. 의협이 정부에 이제 3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고 정부가 즉각 거절을 했고 다시 또 의협은 그렇다면 18일부터 휴진을 강행하겠다 했는데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도 당장 뭐 요 근래 부모님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 아프지 마라. 진짜 아프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거 뭐 언제 저야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 정말로 병원을 끼고 사시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모님의 그런 건강들을 생각하면 정말 속 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의정 갈등의 본질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진료과의 부족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사라지고 의대 정원 논란만으로 지금 몇 달째를 끌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소위 해법을 찾고 있는 거냐. 정부도 의료계도 양보할 의사가 없고 퇴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만 죽어나가는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요즘에 이제 해법이 안 보이다 보니까 국회가 새롭게 나서고 있는데 저는 좀 새로운 협상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입시 문제, 올해 입시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사인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현실을 의료계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 입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대 정원에 목숨 걸 게 아니라 본질 문제, 즉 앞서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들과 얘기를 했지만 필수 진료과 부족을 어떻게 정말로 메울 것인고 지역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여야의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는 내년도 입시 시작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안을 만드는 새로운 협상판을 저는 정부가 새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앞선 대담에서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참 의정 갈등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데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도 그렇고 각자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위를 열어서 좀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뾰족한 해법이 좀 있겠습니까? 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현장에 가서 의협과 같은 얘기를 나누고 근데 거기에서도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자 그런 얘기고 여당도 특위를 하고 있지만 한쪽의 의견만 그러니까 여당이 특위를 만들고 있지만 이 안에서 뭔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가 뭔가 어떤 논의의 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영수회담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이제 특검 정국으로 가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가 하나 만들어진 게 결국은 뭐냐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의사 정원의 어떤 증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때 여야정 국정협의체 거기에서 보면 여야 원내대표 플러스 대통령이 만나는 건데요. 저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이거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책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생각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여타의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쟁점 법안이나 특검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 하나만 가지더라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여야정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영수회담도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지 말고 오롯이 국민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진전이 되고 뭔가 큰 틀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영수회담도 가능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는 벌써 4주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전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랍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에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 태업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부터 보이십시오. 민주당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 오늘 본회의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개 토론을 좀 해보자 국민께 이 얘기를 좀 설명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그냥 공개 토론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11개 상임위 무효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앞서서 우리가 의정 갈등 얘기했지만 의사협회랑 다른 게 뭐예요? 이미 입시 발표 다 났는데 그거 정원 백지화 해달라는 게 지금 의사협회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럼 11개 상임위 이미 다 가동하고 있는데 이거 백지화 해야지 토론하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의힘이 의사협회 어떻게 비판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타협에 어떤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득히 상식에서는 좀 넘어선 거 아니냐. 애초에 소위 말해서 국회 상임위 운영 전략이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 상임위 3개 중에서 저는 하나만 가져가도 좀 국민의힘이 굉장히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 왜? 우리가 21대 국회 때도 한번 그런 상황을 본 적 있잖아요. 그 협상 깨지는 바람에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뭐 내부 권력투쟁안이라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과의 이 원내 상임위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어요. 이런 협상 태도를 가지고 이제 와서 뒤늦게 11개 다 취소하고 백지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은 민주당이 옳다쿠나 하고 뭐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여야가 지금 이미 국회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상임위 따로 있고 여당에서 만든 특위 따로 있고 그리고 정부는 특위만 가가지고 또 국정 보고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나라도 지금 뭐 두 쪽이라고 하지만 국회도 이미 두 쪽 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민생을 해결할 것이냐. 좀 일단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는데 현실적인 타협을 국민의힘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스탠스 보면 결국은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본회의 개의의 열쇠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좀 기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주째 지금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건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이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 3개를 무조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법사위만 하나 우리 쪽으로 달면 나머지를 양보하겠다 그런 운영의 묘도 제안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이런저야 거절을 했거든요. 뭔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다음 날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국회의장도 본인들 우원식
우원식 의원도 민주당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원장도 정청래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독식을 하겠다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반적인 국회 운영의 묘, 소위 말해서 다수결로 한다고 한다면 의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어떤 절대 수에 의해서 그걸 하고 점령무처럼 한다면 그런 거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아직도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생각할 때는 뭔가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수로 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협치는 서로 의견이 다른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협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장이 소위 말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는 명심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뜻한 바는 이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야당 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절대 수에 있는 소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지향을 하되 결국은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절대 다수나 소수가 언제든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요.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다수지만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이제까지 국회 관행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대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이 그때 81석분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일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지금의 일방 독주가 오만하게 비춰질 여지가 다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엔 여야 각 당내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주 정도에 의사를 표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재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 4개의 재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고민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문제가 아니죠. 벌써 한 3년? 아니 경기도지사 시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5, 6년 전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까지 받은 적도 있는데 그걸 뒤집고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대선 후보로 또 당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 인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3개의 재판이나 4개의 재판이나 이 재판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 시기가 다음 대선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뭐 기소의 어떤 적합성, 적법성 또는 정당성 이 논의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판결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판 자체가 지형이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과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뭐 거의 100% 올인.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에 이런 그 정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은 뭐 확고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지 않고 또 무리했고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보수 측에서는 뭐 이미 범법자로 낙인을 찍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떤 판결이 나온들 과연 그거를 갖다가 반대쪽 진영에서는 수긍을 할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4개의 재판이 변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 정치의 어떤 운명이 달린 그런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다음 대선에 절대적인 변수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재명 대표 이번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거친 표현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좌표 찍기, 낙인 찍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김성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조폭 출신의 말을 믿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언론에 대해서 뭐냐면 애완견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결국은
언론이 뭐라고 하든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하든 검찰이 뭐라고 하든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믿지 마세요. 나는 탄압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가해자가 자기가 가해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을 느끼고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누구나 아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너무나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들이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검찰의 취재를 할 때 검찰만 저희가 소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 쪽에 있는 변호인들도 다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반하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기자들은 뭐 기레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걸 보고 저는 조금 이분이 굉장히 지금 다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양문석 의원이나 그다음에 다른 지금 원내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좀 노정면 의원이 말씀하신 거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하나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도 문제지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들이 공천을 받는 과정이나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뭐냐면 4년 전에 지금은 이제 개딸로 표현되지는 강성 지지자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연원을 따져보면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성 지지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잘해서 손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상황이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방탄을 위한 것이냐는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